지난주부터 역사학에 들어갔고, 동양에서의 역사학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중국의 역사학. 오늘은 이제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들어와서는 1강이기 때문에 제1강이라고 붙인 겁니다. 문학을 위한 서양의 역사학. 오늘 이제 서양의 역사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외워온 역사책 하면은 사마천 4기 헤로도투스의 역사. 딱 동서양을 비교해서 배워왔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의 역사학,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당연히 헤로도투스 역사가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먼저, 역사라는 게 그럼 우리를 왜 문학한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는 사실이고 문학은 허구다. 저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이든지 먼저 하는 게 선수입니다. 좀 나쁜 말도 미리 해버리면 그 사람이 유명해져요. 다 저걸 이제 믿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거의 사실이 20세기 와서는 깨집니다. 사실이 아니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더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미 문학이 생긴 이래, 소설이라는 장르가 생긴 이래 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저 공식은 없어져요. 근데 지금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역사와 문학하면 꼭 저걸 들먹여요. 근데 그거는 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고 이미 그 전에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학은 허구만이 아니라 사실도 기록을 합니다. 지금 보면 소설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실록 소설, 전기 소설, 온갖 게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설이라는 이유를 핑계를 구실을 달아서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그전에는 그걸 따졌어요. 역사학에서 사실은 이런데 이랬다 따졌는데 지금은 따지지도 않아요. 소설인데 뭐 어때?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다 거짓말 해버려요. 드라마도 다 거짓말 해버려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반대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피해를 줘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그 영화가 사실인 것처럼. 이순신이 하지도 않는 걸 막 한 것처럼.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아리스토텔레스 공식은 이미 깨어졌다. 그리고 역사는 제2의 문학이고, 문학은 제2의 역사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인류가 지구상에 생긴 이래 쭉 데리고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윤리가 생겼죠, 윤리. 살아가면서 서로 내 거 찾고 하다 보면 윤리가 제일 먼저 생겼죠. 그 다음에 신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역사로 넘어왔거든? 이래서 이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거기서 말한 걸, 이건 이제, 사실 이건 문학 평론한 사람들만 볼 책이지, 수필 쓴 사람은 볼 필요도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은 별로 도움 안 돼요. 평론한 사람도 아주 깊이, 서양 비평사를 연구한 사람들이나 보면 되지, 그냥 현대 비평한 사람들 제가 안 봐도 비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책입니다. 그만큼 이미 시효가 지난 책이에요. 다만 그리스 사람이 썼다고 굉장히 받들거든. 우리나라는 그리스 가면 깜빡 죽어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죽을 필요 없어요. 안 봐도 아무 지장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문학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윤리학에서 종교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종교 문학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고대 문학은 다 종교 문학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다 신을 찬미한 문학이야. 그 뒤에는 서양에서는 예술 찬미하고, 동양에서는 석가를 찬양하고, 아랍에서는 마호멧을 찬양하고, 전부 종교 문학입니다. 그 깨지고부터가 이제 근대 문학이죠. 르네상스 이후가. 그래 되거든. 그럼 그리스는 어땠냐? 예수 이전이잖아요. 그리스도 신의 문학이야. 신화는 뭐냐? 신을 존경하는 문학이에요. 신화라는 거는. 신을 존경하다 보니까 신화가 나온 거거든. 거기에서 그리스 비극을 보면은, 신화를 보면은, 신적인 상상의 세계에서 신화는 신화인데,
신들이 인간처럼 활동하는 걸 그립니다. 그런 단계가 오죠. 신들이 인간처럼 활동해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은 신들의 이야기의 신화와 인간들의 세계의 신화로 나눠야 됩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엄청난 발전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을 그린 신화로 넘어오면서 뭐가 생기냐? 그래서 운명이 생깁니다. 인간의 운명이 뭐냐? 그 뭐냐? 신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게 그리스 비극이랬잖아요. 그래서 비극이었거든. 그래서 비극이 창조한단 말이죠. 신의 역사에서 인간은 삶의 역사로 비극을 창조한 거거든. 비극이라는 게 내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 비극은 그러니까 인류 문학사에서 보면 엄청난 발전이죠. 비극을 발견한 것은. 인간의 운명을 그린 거니까. 인간의 운명을 누가 좌우하냐? 신이 좌우한다. 그랬죠.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는 거. 비극은 슬픈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라 신이 정한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비극입니다. 비극의 개념이. 누구도 헤어날 수 없어요. 오이디푸스. 자기 아버지 죽인다. 아무리 아버지 안 죽이려고 발광을 해도 결국 아버지 죽이고 말았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살아보니 어때요? 모르겠죠? 그래요? 그랬던 사람은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소재는 신화지만은 인간을 그린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시아는 어떠냐? 유럽, 서양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세계 역사문학이라면은 단연 아시아,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을 따라갈 역사문학은 없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앞섰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들이죠. 오래됐고 넓었는데 또 중국의 역사학이 앞선 거는 그리스처럼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을 벗어나 버려요. 이게 탁월한 거죠. 그럼 동양은 운명이 없느냐? 있어요. 있지만은 그 운명을 역사에 대입해서 인간은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근대 국가 이래. 그 다음에는 고대는 그랬고, 그럼 근대 이제 나라가 생겼단 말이죠. 민족 국가. 근대 와서는 국민국가. 그 나라가 생긴 뒤부터는 모든 나라의 문학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그 나라의 역사소설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다 말이죠. 문학에서. 그렇죠? 다 자기 나라 역사를 다룬 겁니다. 러시아, 전쟁과 평화. 자기 나라 역사 다룬 거죠. 미국, 남북전쟁, 바른관계 사회를 다룬 거죠.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다 자기 나라 역사를 다룬 게 그 나라 최고 문학이다. 이래서 역사라는 것이 최근에는 가상소설부터 역사 재해석. 그래서 정사적인 소설이 위협받아요. 도리어 우리나라 역사소설 보면은 박종화의 역사소설 방법이 제1기입니다. 정사소설이거든요. 박종화는 참 문학적인 상상력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한문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역사책 갖다 놓고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하면서 그냥 조금 더 문장 길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박종화 역사소설이거든. 우리는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박종화 역사소설은 다 읽었어요. 다 박종화 역사소설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넘어오면서 어때요? 가공이 붙는다. 가공. 허구가 붙거든. 그게 뭐냐면 루카치의 유명한 루카치의 역사소설론이라는 데서 이게 이제 20세기 나와서 나온 글이거든요. 이 사람이 역사소설을 이제 그동안에 내가 얘기한 걸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서 훌륭한 역사소설은 어떤 거냐 하면은 실존 인물 플러스 가공의 인물을 추가해서 넣는 거. 그러면 그 이전 역사소설은 가공 인물이 없었어요. 박종화 인물, 금사모피 다 역사에 나오는 인물만 나와요. 대충 다 그렇거든. 거기다가 가공 인물 넣어가지고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서정적으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근대의 역사 소설이다. 지금 딱 그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역사라는 것이 문학과 얼마나 관계가 이 국경이 애매한가. 그걸 내가 흔히 이제 문사철 이러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 이게 인문학의 3대 광맥인데 그 문학이 제일 앞서죠.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철학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 역사가 얼마나 문학하고 적경이냐. 그 다음이 철학입니다. 그 이제 서양에서 역사의 아버지, 아니 그냥 역사의 아버지 이래 말하거든요. 역사 키케로가 로마 때부터 이미 헤로도토스는 유명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역사 아버지인데 첫째가 헤로도토스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소아시아 사는 왕 할리카르나소스,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 거기에 거기 옛날 자기 말로는 헤로도토스가 살 때는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 고향을. 지금은 터키의 보드름이란데, 보드름. 거기 출세입니다. 이건 제 얼굴이 얼마나 닮았는지는 조각가에 따라 다 틀리니까 별로 개념할 필요 없어요. 이게 헤로도토스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이게 묘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마천 묘지 중국이 얼마나 잘해놓은가 봤죠? 근사하죠? 사마천보다 못하죠? 사마천보다는 주변 환경이 좀 못하지만 근사하죠? 저만큼 역사학이라는 것은 그 민족, 그 나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근사하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쓴 작가들의 무덤이나 그런 건 어때요? 저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나라가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고 맨날 우리 민족 내부끼리 저끼리 싸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학을 존중해야 돼요. 역사를 버린 민족은 그 민족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전기가 사마천은 지난번 우리 뚜렷했잖아요. 생애가. 상당히 비극적이죠. 사마천은 그 생애라는 거는 가히 장편 소설감입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사마천처럼 그런 파란만장한 생애는 걷지 않았다.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 걸었으면 다 소문이 났죠. 자, 성장한 뒤에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은 사모스섬, 아테네, 무리오의 나메테리 식민지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아테네에서는 벨크레스, 그 당시 최고 정치가 아닙니까? 그 아테네의 전성시대죠. 민주주의 전성시대. 소포크레스는 극작가죠. 이런 사람들과 아주 친했다. 저건 뭘 나타냅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정치가와 최고의 문학가와 친했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 활동가였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행을 엄청 했습니다. 사마천도 그랬거든요. 어떤 학문이든지 하려면 여행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쓰려면 여행을 많이 해야 돼요. 북스키다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동쪽으로는 바빌론. 그 다음에 현재의 아스완 댐인데, 엘레판티네. 서쪽으로는 시리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비행기 타면 한나절이죠. 그 당시로서는 저게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그런 여행을 다 했단 말이죠. 취재하고. 경건한 신의 숭배자로 그걸 사관에 그대로 반영했다. 무슨 신이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당이죠. 잡신이죠. 잡신. 그냥 아무거나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역사를 쓰게 된 그 원인, 바로 이 책, 역사 기본 주제는 뭐냐면 페르시아 전쟁 때문에 쓴 거예요. 페르시아 전쟁, 이제 그리스가 있는 데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잖아요. 3번이나 쳐들어왔다 실패했거든요. 자기는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조국 그리스가 어떻게 페르시아 전쟁 침략, 그 강대국 페르시아의 침략을 막아내서 이겨서 번성했느냐. 자기 민족사를 자랑하고 싶어서 쓴 것이 바로 역사다 말이죠. 딱 이제 이 얘기 되죠. 페르시아 패배 원인은 이 사람 뭘로 보느냐. 그래서 1세의 오만 때문에 졌다. 왜? 국력으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국력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제국이고
아테네는 도시국가거든. 도시국가면 얼마나 먹기 좋아요. 하나하나 먹어 들어가면 되거든. 그게 아니고 욕심을 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가서 그냥 제일 센 아테네, 그 다음 센 스파르타, 강대국부터 치고 다 먹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가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런데 이게 사모스 섬, 이제 헤로도토스가 다녔던데, 엘레판티인의 아스완 댐이 있는 데입니다. 만났던, 친했던 펠리클레스, 소포크레스 극작가, 오이디푸스 표지죠, 저거는. 자, 이 책을, 오늘부터 이 책을 보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만큼 두껍거든요. 보면 좋지만은 사지 마시고, 얘기만 듣고, 책값은 여기 반회비로 내세요. 책 두꺼워요. 아마 뭐 다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문학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오늘 내가 딱 추려서 얘기해 줄 거니까. 자, 전부 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9권. 9라는 숫자가 고대는 굉장히 신생지됐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10개거든요. 10개니까 손가락 10개 다 하면 안 되니까 하나 딱 빼놓고 이제 9개 가지고 뭐, 저쪽에 마야 문명 가도 9, 뭐 어디 가도 9, 뭐 9신 다 9,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게 뭐 그리스라고 유난히 더 발달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 머리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 권마다 1권, 2권마다 뮤즈 이름, 뮤즈는 뭡니까? 시신입니다. 뮤즈는 복수거든요. 무사히, 무지, 복수란 말이죠. 여러 신들이거든. 그 중에서 하나씩 다 나눠지세요, 담당이. 너는 역사의 신, 너는 서정시의 신, 너는 서사의 신, 나눠졌단 말이죠. 그래서 소제목을 붙였는데, 원래 헤로도토스는 없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책의 교정자가,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세에 오면서 자꾸 판을 이렇게 각주를 붙이고, 교주를 붙이고 한 거거든. 이제 9장마다 이름을 하나씩 붙인 겁니다. 이오니아 방언, 이오니아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 방언. 집필 목적은 동서 분쟁의 관점으로 페르시아 전쟁을 본 거다. 그럼 어떻게 봤느냐? 그리스는 지금 개념으로 치면은 서양, 페르시아는 동방. 여러분들이 유럽 사람들이 인식하는 동방은 중동입니다. 괴테 시대만 해도 동방 하면은 그냥 뭐 기껏해야 아랍 하고 에집트 터키 그쪽이고, 러시아에서도 톨스토이가 무슨 학과 갔어요? 동양학부에 갔거든. 가잔 대학 동양학부 들어갔거든요. 전공이 뭡니까? 터키어입니다. 동양에 관심 있다 하면 아랍 터키예요. 중국 한참 뒤에까지. 뭐야? 자기들이 멀리 갈 수 없는 데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는 동방이거든. 페르시아가 침략해온 것을 동양이 서양을 침범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가 승리한 걸 이제 그린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나온 책은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이니까, 여기서 여러분 인용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페이지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 페이지 도서관 가서 딱 복사해와가지고 인용해서 써먹으면 되거든요. 책 안 읽어도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망각되기 마련이다. 그리스인이나 이방인이 이룩한 위대하고 놀라운 갖가지 업적, 특히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었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왜 싸우느냐? 왜? 이 사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에서 잊혀지고 만다. 이 책은 할리카르나스 출신인 헤로도스. 지가 지금 쓴 겁니다. 지가 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어디 출신 아무개 이래 써도 돼요. 전주 출신 이정희가 썼다 이래 써도 된단 말이죠. 이 망각을 염려하여 그걸 쓰기 위해서 페르시아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에집트까지 다 그 주변 나라들 다 둘러보고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나라를 다 둘러봅니다. 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다 둘러보고, 그리스도 다 둘러보고, 그러고 이걸 쓴 거다. 그런 뜻입니다. 왜 침략했느냐? 지도입니다. 옛날 지도라서 지금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자, 제1권 크레이오 서두입니다. 그리스 아홉 무사히 뮤즈입니다. 무지스 복수입니다. 오 무사히여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오 무사히여 하면 근사해 보이죠. 일본 무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서두는 뭐냐면은 이 신의 이름은 크레이오는 유명해지는 거, 명사 이런 뜻으로서의 역사의 여신이에요. 1권이니까 이제 역사의 여신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죠. 저래 생겼습니다. 전차인데 시계 전차입니다. 왜? 역사에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 가서 보다가 이건 뭐 신들이 있다 하고 싹 지나가 버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우리 다 그래 여행하죠. 또 다 볼 수도 없어요. 다 보면은 박물관 하나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보거든요. 또 그래 볼 필요도 없어요. 대충 보고 그냥 사진만 찍어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 세계 박물관 총서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저래 생긴 거는 이제 역사의 여신이다. 구별하세요. 페르시아 그리스군 원인이 뭐냐? 그리스의 부도덕성이다. 그리스가 부도덕해서 페르시아가 진화했다. 이건 페르시아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잘 사는 나라 어째 들어갑니까? 미국 대통령이 왜 판문점 와서 왜 설쳐요? 북한이 뭐 어떻다? 북한은 실체와 관계없어요. 실체가 그렇든 안 그렇든 그냥 침략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너 부도덕해. 우리 가만히 못 있겠어. 그러고 쳐들어간 거다. 옛날에 지금이나 핑계는 똑같습니다. 야, 책임 어딨냐? 헤로도토스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의 잘못보다는 페니키아에 있다. 페니키아는 동방입니다. 동방이거든, 페니키아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 그리스 이쪽, 반도 이쪽하고 터키 쪽, 그 넘어, 소아시아 북서쪽, 북동쪽, 그쪽은 다 이제 동방입니다. 동방이거든. 페니키아가 왜 페니키아에다 원인을 제공했을까? 간단합니다. 아르고스는 그리스거든요. 아르고스로 갔던 페니키아 상인들이 여자를 납치했어요. 여자 보쌈에 와버린 거예요. 저건 옛날에 신부 약탈 풍습은 몽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구 전체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족까지 다 있었잖아요. 보쌈해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 살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 중에 왕녀도 있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페니키아에서 장가 못 간 총각들이 소문나니까 나도 그리스 가자 해가지고 그냥 백군으로 따라가가지고 그냥 다 보쌈해 온단 말이죠. 그리스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화나면 어떻게 해요? 또 그리스 사람들이 가서 또 그쪽 여자를 또 보쌈해 와야 되죠. 그런데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여자를 납치하는 거는 묵인했다 그럽니다. 죄가 아니에요. 예? 뭐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지금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옛날 관점으로 보란 말이죠. 예, 옛날 관점. 그러면 빼앗긴 여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라는 것이 페르시아인들의 윤리관이야. 뭐 여자 뺏어오는 게 뭐가 나빠? 우리 나라 안에서도 뺏어오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는 어떠냐? 트로이를 침공한 전과가 있어. 왜 트로이 침공했어요? 미녀 때문에 침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저거는 부덕한 나라다. 여자 뺏어가면 어떠냐 공주고 왕비고 여자는 여자 아니냐. 근데 왜 우리 같으면 그런 거 가지고 남의 나라 안 쳐들어가? 근데 왜 쳐들어갔냐? 이유가 돼요. 여러분 지금 관점으로 따지면 안 되고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사람 생각이 그랬어요. 이유가 저런 겁니다. 참 핑계 없는 무덤은 없죠.
그랬는데 페르시아에서 변명을 그래 해요. 이제 이 작가가 헤로도스가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을 어떻게 변명하냐면은 그 그리스의 그 한 도시의 왕녀가 선장하고 이미 정분이 났다만 나가지고 난 그냥 따라간 거지. 우리가 납치한 게 아니다. 저것도 말이 되잖아요. 앙탈했으면 안 갔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어느가 맞은지 몰라요. 그래, 입신했기 때문에 사랑과 도피다. 헤로도스 이래 말해. 이게 그대로였는지 안 왔는지 대해서는 난 논의할 생각이 없다. 저건 무슨 말 같아요? 어쩌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헤로도스가 인정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풀이하면은, 평론가로 풀이하면은.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 이래야 되거든. 가만히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에 대해서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하나 논해가면서 이야기를 나가고자 한다. 왜? 저 팩트를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그리스 사람들 너 그래 하나 틀렸다 그래 말 안 하잖아요. 자기 조국이 그리스인데도 그리스는 꼭 잘했다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습니다. 이쪽이 터키 아닙니까? 그러거든. 이쪽이 이제 그리스잖아. 여기 이제 크레타거든. 유럽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느냐? 우리가 전에 그리스 여행 갈 때 했어요. 하면은 기원전 3000년경에 인도 유럽인 한파가 발칸반도 거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온단 말이죠. 여기에. 여기 와서 여기서 올라갑니다. 그리스 문화가 제일 처음에 이 섬에 다 있거든요. 그럼 이 섬에 제일 처음 그리스보다 더 발달한 동방문화가 더 발달했거든요. 이쪽이 훨씬 더 발달했습니다. 발달해서 그 문화가 서양으로 이입되어 와서 그리스, 크레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이 발전하는 거거든, 문화가. 그럼 크레타 섬에 처음 올 때 어떻게 왔느냐, 그 유래입니다. 그 유래를 참 많이 보십시오. 이게 재미있어요. 이쪽 그 페니키아 그쪽에 한 왕녀 이름이 뭐냐면 에우로파. 유럽 어원입니다. 그 왕녀가 에우로파예요. 나중에 이름 나와요. 에우로파가 어느 날 바닷가에 놀고 있는데 황소가 한 마리 싹 오더니만은 에우로파 앞에 딱 황소가 딱 엎드리니까 이 공주가 그 황소를 타니까 공주가 타자마자 황소가 싹 뛰어가지고 바다 건너가지고 크레타로 가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이제 제우스 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더니만은 딱 제우스를 변해가지고는 공주님 잘 오시리나 하고는 산속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첫날밤 치르고 이제 같이 들고 산 거야.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그리스 문명을, 크레타 문명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는 단어가 이쪽 공주 이름이다. 실제로 그래. 실제로 에우로파거든. 스펠 똑같아, 에우로파. 유럽. 그 얘기입니다. 저 봐, 황소잖아. 별로 그러면 안 이뻐 보이지만 이쁜 공주라고 봐야죠. 이쁘니까 제우스가 꼬셨겠지. 괜히 꼬셨겠어요? 저거는 와, 우리 공주님 어디 간다 하니까 저 여자는 돌아보면서 안녕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납치되길 기다린 거죠. 이것도 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여자들은 막 안타까워하는데 저 여자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황소 타고 가는 거예요. 저런 그림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쪽에서 넘어온 걸. 그럼 뭐냐? 저 신화. 그리스 문화가 동방에서 제일 먼저 크레타에 왔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역사입니다. 이 크레타 산이거든. 우리가 그때 그리스 갔을 때 크레타에서 저길 내가 가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이 안 나서 못 가고 말았어요. 여긴데 참 멋있죠. 근데 가보면 그림보다 못할지 몰라요. 사진보다는. 나중에 가면 가보세요.
제우스와 에우로페가 처음으로 정을 통했다는 디크티산 동굴입니다. 이게 이 자료를 찾은 거예요. 동굴 자체가 참 아름답죠. 근데 이게 두 군데 있어요. 저 했다는 데가 디크티산도 있고 이다산도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디크티산을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때 못 갔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다산입니다. 이쪽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첫날 밤 치렀다는 거고, 저쪽 지방 사람들은 그 동굴이라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양쪽 다인지 몰라. 양쪽 다 그냥 여기도 왔다 신혼여행도 여기도 가고 뭐. 그렇지 뭐 다 다니고. 어쨌거나 이 얘기도 다 달라요. 황소를 타고 갔다는 이 얘기와 제우스가 와서 꼬셔갔다. 아니면 제우스가 변신한 황소다 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결국 제우스가 꼬여간 거예요. 제우스가 지 부하시켜 데리고 왔던 지가 직접 가지는 않았겠지. 딴 데 부하들 보내가 데리고 왔겠지. 어쨌거나 이쪽 공주를 그냥 납치해 가서 데리고 가서 산 거야. 이게 유럽 문명의, 아시아 문명의 유럽 진출 첫 장입니다. 자, 이래서 왜냐하면 한때 강대했던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는 약소해주고 살았던 시대에 강대했던 나라도 한때는 약소했다. 인간의 행운은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치를 알아보고 있는 나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똑같이 밝혀 달고 나간다. 이게 제 1장에서 문명이 이제 유럽을 넘어온 걸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아데네의 솔론, 페르시아, 스파르타 이런 걸 이제 쭉 다뤘단 말이죠. 저를 다루고는 그 다음에 2권으로 넘어갑니다. 에우테르페, 음악과 서정시의 여신입니다. 에우테르페, 무사히 중에서 에집트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 챕터 2에서는, 2권에서는. 에집트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책 구성이 자기가 취재했던 걸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일으킬 때 거기 맞추어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를 맨 나중에 침략을 하거든요. 침략하기 어렵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나라였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점점 남은 나라를 침략해서 큰 나라가 됐죠. 에집트까지 다 점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대한 힘을 가졌을 때 그리스를 침공했거든. 그럼 이제 에집트가 커져가는 과정을 쭉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려주는데 여기서는 에집트, 페르시아가 점령한 나라 중에 제일 벅차고 힘든 게 에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에집트를 침략하거든. 그러니까 에집트를 가서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취재해보니까, 그리스에서 알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 일리아드, 오데세이. 그 자체가 틀려. 그럼, 헤로도스가 볼 때는 헬레네는 트로이에 가지도 않았어. 없었다. 이게 이 역사학자 주장입니다. 이게 헬레네와 파리스가 에집트에 갔어. 이제 그 스파르타에서 훔쳐가지고 피랑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우니까 에집트를 먼저 갔단 말이죠. 갔는데 에집트는 어떤 풍속이 있느냐 하면은 열병에 밀려가지고 여기 갔거든. 갔는데 거기에 헬라크레스 신전이 있어요. 누구든 도망쳐서 신성한 표지를 받아서 신에게 일을 바치면은 몸을 못 건드려요. 우리 옛날에 명동 성당 같은 데요. 들어가면 경찰도 못 들어가고 이제 숨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신성한데 딱 들어가 버리면 못 잡아요. 그걸 갔거든, 그 부분에. 갔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럽니다. 에우테르페. 파리스 신하들이 가서 이제 그 헬레네를 납치해가지고 같이 올 거 아닙니까? 파리스는 지는 이제 왕자라고 딱 버티고 부하들 시켜서 했을 거 아닙니까? 하면 신하들이 자기들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나라의 왕비를 막 납치해가지고 막 좀 나쁘단 말이야. 남의 나라 왕비를 훔치는 게. 이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대장이 나쁜 짓 하니까 우리 저 신전에 들어가서 고해 바쳐버리자.
신전에 들어가면 우리 대장 우리 못 잡지 않느냐. 신전에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그대로 에집트 신관한테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고하니까 자기를 환대해 준 사람은 눈을 속여 그 아내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제복까지 훔쳤다. 왕비만 훔친 게 아니라 보물까지 훔쳐서 이제 도망간 겁니다. 꼭 먹고 알 먹고야.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애굽 땅에 도착한 사람 죽이지 않아. 팔리스는 헤레네와 보물을 압류당한 채 추방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맨몸으로 자기 왕실로 돌아갔다. 이게 헤로도토스가 주장하는 역사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도 수필 한 편 되죠. 누가 옳을까 해가지고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일리아드 오데세이가 옳은가 이게 옳은가. 그럼 일리아드 오데세이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상상 테스트 해보시다.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파리스가 트로이에 있어야 침략은 구실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없덕하면 왜 쳐들어왔어? 이라크에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있다. 그리고 미국이 폭격했잖아요. 가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라도 오데세 성립이 안 되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관점이. 그런데 이제 헤로도토스는 거짓말이다. 호모는 거짓말이다. 트로이에 없었다. 만약에 트로이에 있었다면은 국가 위기에서 그 여자 내주지 왜 안 내줬느냐? 근데 일리아드 보면 어때요? 절대 안 내주거든. 안 내주고 파리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은 뒤에는 또 그 동생이 헤레네를 데리고 살아요. 그랬죠? 참, 그것도 참 쌍꺼들이지. 그게 말이 돼요? 어? 이방인으로 그냥 둘리지. 이제 개판이야. 역사라는 게 개판이야. 그럼 미라 제작까지 이런 것도 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의 첫 탐정 소설이 이 책에 나온단 말이에요.